안녕하세요. 딥러닝 제어에 대해 발표할 성유림입니다. 어, 제가 발표할 부분은 교재인 딥러닝을 이용한 자연어 처리 입문의 챕터 7 딥러닝 개요 부분입니다. 목차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8장으로 되어 있고, 인공지능 딥러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퍼셉트론이 어, 탄생했을 때, 그리고 퍼셉트론이 그래서 뭔지, 그리고 이 딥러닝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데이터를 처리하고 학습하는지를 쭉 살펴본 다음에 그래서 딥러닝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이란 머신러닝의 특정한 한 분야로서 인공신경망의 층을 연속적으로 깊게 쌓아 올려 데이터를 학습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딥러닝이 화두가 되기 시작한 것은 2010년대에 비교적 최근이지만 딥러닝의 기본 구조인 인공신경망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딥러닝의 시초라고 볼 수 있는 퍼셉트론은 1957년 프랑크 로젠블라트가 만든 알고리즘입니다. 이 퍼셉트론에서 시작해서 현재 딥러닝까지 뇌를 모방한 알고리즘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우리 뇌부터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들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뇌의 뉴런은 여러 곳에서 신호를 받아들이고 받은 신호들을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충분히 강한 신호면 다음 뉴런에 전달하고 약한 신호면 전달하지 않는데요. 마치 회사 같은 조직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로젠블라트는 이를 알고리즘으로 모방했습니다. 퍼셉트론은 입력층과 출력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여러 입력을 받고 각 입력에 가중치를 곱하고 모든 것을 합쳐서 그 값이 임계치를 넘으면 1을, 낮으면 0을 출력합니다. 퍼셉트론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AND 논리부터 보겠습니다. AND 논리는 입력 두 개 모두 1일 때만 1을 출력합니다. 퍼셉트론은 이와 같은 기능을 하도록 가중치와 임계치를 조절해서 AND 논리를 구현합니다. 가중치와 임계치만 조정하면 다른 논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임계치를 낮게 설정해 입력 하나만 1이어도 1을 출력하게 하면 OR 논리를 구현할 수 있고, 가중치를 음수로 설정해 입력에 1이 많을수록 결과가 임계치보다 작아져서 0을 출력하게 하면 NAND 논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exclusive OR은 두 입력이 다를 때만 1을 출력하는 논리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가중치를 조정해도 XOR을 만들 수 없었다는 점입니다. 퍼셉트론의 이러한 근본적 한계가 1969년 수학적으로 증명되면서 신경망 연구가 한때 침체기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네,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했는데요. 퍼셉트론을 여러 층으로 쌓는 것이었습니다. 다층 구조로 XOR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는데요. 전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층에서 AND와 NAND를 각각 만들고 두 번째 층에서 이 둘을 OR로 연결하면 XOR 논리가 완성됩니다. 한 층으로는 안 되는 일도 여러 층을 거치면 해결되는 것이죠. 이처럼 입력층과 출력층 중간에 은리층이 존재하는 퍼셉트론을 다층 퍼셉트론이라고 합니다. 다층 퍼셉트론의 은리층은 한 개부터 수백 개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은리층이 4개인 다음 예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은리층에서는 개별 단어를 인식합니다. 좋다, 나쁘다, 최고 같은 기본 단어들을 구분하는 거죠. 두 번째 은닉층에서는 단어들의 조합 패턴을 파악합니다. 정말 좋다, 너무 나쁘다처럼 수식어가 붙은 표현들을 인식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은닉층에서는 문장 전체의 의미를 이해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재밌었다 라는 문장을 보고 이것이 긍정적 표현이라는 걸 파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은닉층에서는 전체 리뷰의 감정을 최종 판단합니다. 여러 문장들을 종합해서 긍정인지 부정인지 또는 중립인지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은닉층이 많아질수록, 즉 층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특징을 학습하게 됩니다. 즉, 더 복잡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지지만 반면에 학습은 더 어려워집니다. 바로 계단 함수의 문제였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입력이 조금만 바뀌어도 출력이 갑자기 확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습할 때 조금씩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는 0과 1 사이의 연속적인 값을 출력해서 예를 들면 확실하다부터 애매하다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단 함수와 달리 미분이 가능해서 역전파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층이 깊어지면 신호가 약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호가 약해지면 앞선 층의 그 은닉층의 가중치가 업데이트되지 않아 학습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한 게 렐루 함수입니다. 렐루는 양수는 입력값 그대로, 음수는 입력값을 어, 음수 입력값이 들어올 때 0으로 출력하는 것이 특징인 함수로 출력값이 특정 양수값에 수렴하지 않습니다. 깊은 신경망의 은닉층에서 시그모이드 함수보다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렐루와 함께 여러 기술들이 결합되면서 딥러닝이 폭발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제 신경망은 수천, 수만 개의 연결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계산할까요? 바로 행렬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행렬곱을 사용하면 모든 계산을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설명하면 기존 방식은 학생 한 명씩 성적을 계산하는 순차 처리 방식이었다면 행렬곱 방식은 전체 반 성적을 동시에 계산하는 병렬 처리 방식입니다. GPU가 빠른 이유도 바로 이 행렬곱을 병렬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도 하나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묶음으로 처리합니다. 이를 배치 처리라고 하는데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GPU 성능을 최대로 활용하며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행렬곱과 배치 처리를 통해 복잡한 신경망도 실시간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데이터가 입력층에서 출력층까지 흘러가는 이 전체 과정이 바로 순전파, 즉 신경망의 예측 과정입니다. 이제 신경망이 어떻게 스스로 계산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랜덤한 축으로 시작해서 결과를 확인한 후 얼마나 틀렸는지 측정하고 조금씩 계산하고 이를 반복합니다. 틀린 정도는 어떻게 숫자로 표현할까요? 분류 문제에서는 정답에 가까울수록 점수가 높고 완전히 틀리면 점수가 매우 낮아집니다. 고양이 사진을 개라고 하면 큰 감점을 받는 식이죠. 어, 회귀 문제에서는 예측값과 실제값의 차이를 계산해서 차이가 클수록 큰 벌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계산 방향은 어떻게 찾을까요? 경사하강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비율을 설명하면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을 찾고 그 방향으로 한 걸음 내려가고 다시 가장 가파른 방향을 찾아서 계속 반복해서 산 아래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경망도 이와 마찬가지로 오차가 가장 빠르게 줄어드는 방향으로 조금씩 계산합니다. 학습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데이터를 한 번에 사용하는 배치 방식으로, 아까 언급했던 방법이죠.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지만 느리고 메모리를 많이 사용합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를 하나씩 사용하는 SGD 방식으로 빠르지만 방향이 불안정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묶음으로 처리하는 미니 배치 방식으로 속도와 안정성의 균형을 맞춘 방법이라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마치 등산할 때 너무 큰 걸음보다는 적당한 걸음이 안전한 것처럼요. 여러 은닉층을 거쳐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만약에 틀렸다면 각 층이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역전파는 마치 사고 원인을 찾는 과정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 역전파는 책임을 거슬러 올라가며 찾는 과정입니다. 최종 결과가 틀렸을 때 각 층이 이 오차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출력층에서는 오차가 명확합니다. 예측값과 정답의 차이니까요. 하지만 은닉층들은
직접적으로 정답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출력층의 오차로부터 역산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출력층의 오차를 받은 마지막 은닉층은 아, 내가 출력층에 준 정보 때문에 이만큼 틀렸구나를 계산하고 그 이전 은닉층은 내가 다음 은닉층에 영향을 주는 만큼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출력층에서 시작된 오차 정보가 층층이 거슬러 올라가면서 모든 가중치가 최종 오차에 기여한 정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역전파로 각 가중치가 오차에 기여한 정도, 즉 기울기를 계산했습니다. 이제 이 정보로 가중치를 실제로 어떻게 업데이트할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단순 경사 하강법입니다. 앞서 비유했던 것처럼 산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내려가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때로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똑똑한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모멘텀입니다. 예를 들어 산에서 공이 굴러 내려가고 있을 때 공은 관성 때문에 이전에 굴러가던 방향을 기억하면서 내려갑니다. 갑자기 경사가 바뀌더라도 급하게 방향을 바꾸지 않고 더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산 아래로 굴러갑니다. 이처럼 모멘텀 방법을 사용하면 이전 움직임의 관성을 이용해서 더 안정적이고 빠르게 학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다그라드입니다. 모든 가중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말고 개별 관리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자주 업데이트되는 가중치는 조심스럽게 조정하고 드물게 업데이트되는 가중치는 과감하게 조정합니다. 모델이 너무 훈련 데이터에만 맞춰지는 과적합 문제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롭아웃을 사용합니다. 학습 중에 일부 뉴런을 랜덤하게 꺼버리는 것입니다. 특정 뉴런에만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일반적인 패턴을 학습하게 해서 실전에서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배치 정규화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각 층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일정하게 정리하는 기능을 합니다. 배치 정규화를 사용하면 학습 속도를 줄이고 더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1957년 퍼세트론에서 시작된 여정이 지금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현재의 성과를 보면 언어 모델로는 대표적으로 챗GPT와 번역기 등이 있고 이미지 인식으로는 의료 진단과 자율주행이 있고 상작 AI로는 그림, 음악, 소설 생성이 가능하며 게임 AI로는 알파고와 스타크래프트 AI 등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발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배운 그 원리들입니다. 예측하는 순전파, 틀린 정도를 측정하는 손실 계산, 책임을 분배하는 역전파, 계산하기인 가중치 업데이트. 이 간단한 아이디어들이 반복되면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딥러닝도 만능은 아닙니다. 많은 데이터와 계산 자원이 필요하고 블랙박스 문제로 왜 딥러닝이 그렇게 판단했는지, AI가 그렇게 판단했는지 설명하기 어려우며 편향된 데이터로 인한 편향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딥러닝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 흐름에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